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입니다. 박시영 TV 이제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됐는데요. 항상 제 곁에 든든히 계시는 우리 문정복 당선자님 같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시영 TV의 두 번째 출연하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문정복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엊그제도 봤죠? 네, 네. 봉화에서. 우리 그 애청자들께서도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날 그래도 여러 당선자분들 뵀는데 네. 제일 그래도 저를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이 역시 우리 텔레비전 사장님. 환하게 네. 우리 사장님이라. 네, 반겨해 주셨는데 이번에 여사님 뵀어요. 저도. 네. 한명수 총리님도 뵙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사님 뵙고 그래도 화색이 예. 걱정했었는데 네, 화색이 참 네. 좋으시고 표정이 편해 보이셔서 굉장히 편해 보이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도가 됐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 보면서 예. 막 농담도 마시고 그랬어요. 노발대발? 노발대발. 그게 노무현 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야, 세상에 네. 그렇게 직설적으로 네.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네. 정말 마음이 이렇게 흐뭇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여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으면 참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왜 짜르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랬어요. 그날 가서 인사를 저도 드렸는데 옆에서 한명수 총리님이 예. 약간 이제 여사님한테 저를 소개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데. 도사님이라고 TV를 좀 보신 모양이야. 한명수 총리님께서 아니면 네. 뉴스공장이나 이런 네. 걸 좀 듣던가. 네. 그래서 아무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총리님은 좀 살이 좀 네. 빠지셨어요. 네. 과거보다는. 네. 그래서 마음이 되게 짠했고 네. 사실은. 네. 아무튼 최근에 그래도 네. 한만호 비망록이 나오면서 네. 다시 우리가 예.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명예회복 하셔야죠. 네.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박시영 TV 네. 과거에 박시영의 눈 많이 봤다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낯이 좀 그래서 많이 좀 가려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박시영 TV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빠졌습니다. 전 박시영 TV의 이력을 느낀 게요. 거기 봉화에서 쭉 늘어서 계신 분이 이게 분양하고 헌화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문정복 그러는 거였고 시흥에서 오셨나?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박시영 TV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캐릭터가 유명 인사입니다. 우리 문정복 당선자님의 캐릭터가 워낙 독특하고 예전에 이제 박시영이 눈 나왔을 때도 공전의 히트를 치셨기 때문에 뭘 또 독특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말씀하시는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스타일이 기존의 의원들하고는 좀 다르시잖아요. 제가 서민 친화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옆집에서 볼 수 있는 누나, 국민 누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딱 한번 보면 잊지 못할 그런 캐릭터가 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 봉화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거기 그 관저가 지금은 이제 여사님은 사시지는 않는데 그게 경호원들이 묵는 숙소는 국가 소유고 지금 주방이나 침실 이런 데 있는 데는 재단 소유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도 들이치고 그다음에 햇볕에 이렇게 발해서 사저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낡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조호연 비서실장한테 집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재단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우리 박시영 TV 열혈 시청자님들 우리 노무현 재단에 기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대발. 그거를 이제 권양수 여사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고요. 우리 지금 유튜브가 박시영 TV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처음 이제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번째 순서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덕분에 구독자 수도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이제 39,000여 명 가깝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러다가 대박 사장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일은 없고 그럴 일은 없고 특히 이제 이송원 TV가 처음에 많이 홍보에 도움을 주셨고 얼마 전에 또
다스베이다에 제가 짧게 이야. 한 3분 정도 출연했습니다. 이야. 이거 홍보를 위해서. 네. 김원준 총수가 또 자리 내주셔서 네. 그 덕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박시영 같이 했던 우리 김용민 교수, 김엄마하고 의리가 있어서 다음 달 6월부터는 김용민 TV가 네. 매주 5시 때 이 보이는 라디오 비슷하게 이 팟캐스트를 운영을 네. 합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정 출연 우정 출연. 화요일마다 5시에서 5시 50분 동안 우정 출연은 돈을 안 받으시는 거죠? 아마 뭐 차비 정도 줄 겁니다. 아, 예. 네네네. 그래서 김용민 TV에 당분간 매주 화요일 날 네. 참여하기로 했고요. 유명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이 정치 이슈를 문정부 당선자님하고 다루고 네. 수요일 날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일석 기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인 이슈, 청년 정책, 뭐 현안 이슈 뭐 이런 것들 다룹니다. 지방자치, 이제 수범 사례, 우수 사례도 네, 다룰 네, 건데요. 네,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그쪽 파트에 다룰 네. 거고요. 검찰개혁 쪽은 김용민 의원이 좋습니다. 네. 고정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께서 같이 하시기로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네. 제가 이제 최영일 그 평론가, 시사평론가죠. 예, 최영일 예. 뭐 TV만 틀었다 하면 네, 맨날 라디오만 나오세요. 틀었다 하면 네. 가장 많이 출연하는 네. 최영일 평론가가 주진우 라이브라고 KBS 라디오에서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네. 6시 때 방송을 합니다. 근데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영앤영 해갖고 방송하는데 재밌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깨알 자랑을 그 본인 자랑을 이유는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 날 네. 월수 2번을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금요일 날 최영일 평론가하고 저하고 네. 방송하는 것을 네.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시면 누가 더 잘해요? 세영이 최영일 평론가 평론가고? 훨씬 잘하죠. 난 박시영이 더 잘할 것 아예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최영일 평론가 지금 띄워줘야 돼. 그래서 6월 한 중하순쯤에 최영일 평론가하고 코너를 하나 네. 마련할까 생각하고 네. 있고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는 언론개혁 코너입니다. 기자들 왜 그래요?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네, 거 속 네, 시원히 좀 네, 풀어드릴 거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잘 아시겠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출연하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 네, 날 네. 기대하시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은 또 그린 뉴딜 지금 화두니까요. 네, 네. 이 누가 한국판 나와요? 뉴딜의 핵심이죠. 그린 뉴딜 이소영 당선자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박시영 TV 많이 계속 응원해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까지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 네. 큰 변화 없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는 뭐 니어미터 네. 기준으로 보면 소폭 올랐고요. 0.6% 네. 포인트 올라서 62.3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도하고 그 통합당 지지도가 2.4% 포인트 동반 하락을 했어요. 약간 네, 소폭 네, 하락했는데 네. 민주당이야 뭐 워낙 높았기 네. 때문에 조금씩 네. 빠질 수밖에 없었던 조정 국면이 들어가는 조정 거죠. 국면이라고 네, 보여져요. 윤미향 건도 약간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이라 보는데 문제는 이제 통합당이야. 네. 통합당에서 2.4%가 빠졌는데 왜 빠졌어요? 창당 후 최저치다. 리얼미터 기준은 네. 저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네. 태극기 부대가 빠졌다고 봤어. 아하.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광주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5.18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죠. 좀 바람직한 건데. 진심 어린 모습을 네, 좀 보여줬고 네, 노무현 네. 대통령 추도식도 좀 갔었죠. 네. 이런 게 알려지니까 네. 태극기 부대에 있는 사람도 못마땅한 거야. 아하. 근데 그 길로 안 갈 수는 없잖아. 네. 앞으로 집권을 하려면. 그럼요. 통합의 길로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 한두 번 그런 걸 비쳤다 해서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통합당을 지지할 리는 없잖아요. 한두 번 비쳤다 해서. 이게 누적이 돼하고 오랜 기간. 그래서 정말 이들이 보수가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좀 집을 떠났던 아니면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중도층들이 일부가 지지할 텐데 아직 그 시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돌아오지는 않고 네. 조금 바뀌었네 정도만 보고 있는 거죠. 호감 요인이 조금 포인트가 축적됐을 뿐이지 태도가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지 패턴이. 저는 저기 보수 성향의 중도층에서 조금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주호영 저는 그게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그렇게 이동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망을 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한두 번 갖고는 확 오지 않아. 근데 그런 행보 때문에 열받은 태극기 무대는 바로 네. 빠져. 그래서 빠진 거예요, 이게. 네. 2.4%.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거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저 한번 묻고 싶어요. 비대위 전문만 하시는 분. 근데 왜 이 정당들에서 왜 비대위원장, 왜 비대위 체제를 이렇게 선호를 하죠?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보수정당의 네. DNA가 골때려요. 뭐냐면 네. 어려울 때 네. 상황이 복잡해질 때 네. 내부에서 좀 치고받으면서 뭔가 네. 해결하려고 하는 DNA가 없어. 이들에게는 손쉽게 네. 좀 명망성 있는 네. 밖에 있는 외부 인사 중에 네. 좀 권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빨리 수습하려고만 해. 책임 회피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부터 리더십을 키우면서 치고받으면서 건강한 리더십이 나와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아. 네. 이 문화가 오래됐어. 보수정당 사실. 그러니까 누구 좀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임명진 목사라든가 네. 뭐 김병준 비대위든 그러죠, 네. 아무튼 좀 권위 있는 사람들 네. 그냥 모셔오면 마치 조용히 당분간은 조용하거든. 안 싸우고. 근데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성공하지 못하지. 예. 지금 그래서 장제원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장제원 의원이. 그래. 신탁통치란 말을 했어. 신탁통치. 진짜 정말. 근데 장제원이 대선 나온다고 했었거든. 진짜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잘린 거네. 본인 저 목소리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자 김종인 비대위는 아마 네. 스탠스 자체는 네. 중도 쪽으로 막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경제를 네. 모토로 해서 뭐 40대 기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네. 중도 쪽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네. 태극기 부대인 극우 네. 세력과 결별을 해야 돼. 이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김종인이 과연 그런 그릇이 될까? 왜 가뜩이나 김종인은 이쪽 저쪽 당을 왔다 갔다 해서 태극기 부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지금 주호영이 5.18에 그랬지, 네. 봉화마을 갔다 왔지. 네. 김종인이 아마 일성을 낼 때 이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하지 말아라든가 뭔 얘기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세력이 확 돌아설 거야 또. 김종인 계속 씹어댈 거야 유튜버들이. 극단주의 유튜버들이. 근데 이들을 다 중도와 이 극단주의 세력들이 극우 세력까지 다 이 포용하면서 나가기에는 김종인이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돼. 아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성향 그러니까 자한당, 미통당 두 번이나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분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 이미지를 이 양반이 좀 가지고 있고 이 양반이 이 제왕적 리더십인데 특유의 이 카리스마 약간 있긴 해. 그래요? 그리고 말펀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다루는 솜씨가 좀 있어. 포석을 좀 들 줄 알고. 그러니까 김종인을 다 무시하면 안 돼. 그 나름대로 있어 장점은. 근데 이분은 과거의 리더십이지. 왜냐하면 지금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대인데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통한 이유가 진정성이 딱 느껴지는 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리더십이거든. 어울리는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은 안 그렇거든. 근데 총선을 앞두고 이런 대선을 앞두고 일사불란한 어떤 모습 체제를 구축할 때는 통할 수 있는 리더십이야. 그때는 내부 이견이 안 나와야 돼. 딱 정하면 쫙 가야 돼. 그럴 때는 김종인이 좀 통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의 이 국면에서는 저는 별로 잘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정세 분석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니까 이게 중도층에 어필하다가 아까 이제 극우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몇 번 날리면 이쪽 지지율이 또 빠질 거야. 그렇겠죠. 빠지면서 중도는 아직 안 와. 그러면 지금처럼 지지율이 굉장히 정체된 국면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도로서의 길을 막 걸으면서 지지율이 같이 올라줘야 신이 나고 힘이 날 텐데 그때 중도는 바로 안 오고 왜냐면 누적이 돼야 돼. 그만큼 통합당한테 실망감이 컸거든. 그러면 쪽집게인 박시영 대표께서 볼 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 부침이 몇 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김종인이 완전 실패할 거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이슈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통합당의 혁신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내부에서 힘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내가 점지해 줄 테니까 대선 후보 알아서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 따라와. 내가 키워줄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대선판은. 설마 이분이 자기가 대통령 나가려고. 약간 그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시도가 있었잖아요. 시도가 있었죠. 근데 쉽지 않을 거라 보고 누군가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키워주려고 할 텐데
원희룡, 오세훈, 뭐 예를 들면 저 유승민, 뭐 김세현,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당대회라는 걸 통해서 네. 이 그렇죠. 정당하게 힘을 겨루고 그렇죠. 경쟁하고 네. 거기서 리더십이 네. 커지는 건데 네. 네. 지금같이 그렇게 자기가 점지해서 뭐 꽃가마태워서 되는 이 방식이 과거의 방식이거든.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네. 없어요. 저는 조경태 의원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 조경태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비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전 동의해요. 저는 조경태 의원을 네.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싫어합니다. 아이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배신자잖아. 아 배신자. 그러니까 저희 정치인이 말하는 건 이 정도 얘기하면 난 싫어야. 싫어. 이분은 네.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네, 지역 네. 수건 네. 사업인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해줘서 사실은 배지를 네. 단 분이거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수단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죠. 조용태에 대해서는 네. 언급하기 싫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근데 최근에 말이죠. 네. 그 세종문화회관을 제가 일요일에 한번 갔어요. 네. 뭐 모임이 있어서. 네, 네. 또 조용해 이제. 네. 예전에는 대한문 앞에서 네. 막 늘 시끄러웠잖아요. 네. 세종문화회관도 거의 태극기 부대가 네.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네. 조용하더라고. 코로나. 아 코로나도 있구나. 아이 그럼. 그래서 너무 평온한 거야. 세종문화회관 주변이. 세상이 평온하죠. 세상이 조용하죠. 아, 굉장히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아, 자 이제 코로나가 그 민주당 그럴 때 얘기를 조금 네. 해볼까요? 네.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8월 29일 날 예, 하기로 결정을 했죠. 제가 그 엊그제 봉화 갔더니 이낙연 당선자도 잠깐 봤는데 네. 의원들을 많이 만났죠. 네. 근데 이낙연 당선자가 인사드렸더니 예. 제가 엊그제 뭐 더 라이브 KBS 거기서도 얘기하고 뭐 이낙연 예. 전 총리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몇 번 뭐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아프게 때리는 것 같다고. 왜? 나는 이제 저 긍정적인 측면, 예. 부정적인 측면을 내가 규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본인들은 조금 이제 아픈 모양이야. 아니 박시영의 입으로 얘기해주면 지지율이 푹 올라가는 건데 왜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낙연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당신의 생각은 뭐냐? 예. 당선자님 저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기 출마하신다고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고 예측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 출마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마해야죠. 해야죠. 왜? 왜냐하면 죄송해요 총리님 이런 표현 드려서 그 리얼 야생을 겪어보지 않으셨다. 아, 좋은 말이네. 네. 이 당이란 데가 얼마나 치열하고 진짜 정말 날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좀 상처도 나보고 그다음에 구르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더 단단해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당대표 하셔서 안목도 내공이 넓어지고 생기신 거예요. 쌓이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당대표를 해서 큰 당을 이끌어 한번 가본다는 게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꼭 나오셔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 이낙연 당선자의 개인 입장이나 당 차원에서도 네. 이낙연 당선자의 전당대회 도전이 의미 있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네. 바라봐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제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출범했고 코로나 국면이고 그다음에 상대가 또 김종인이 들어섰기 때문에 뭐 이해찬 당대표가 굉장히 잘했지만 이해찬 당대표도 두 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상당히 그 도전하시는 것이 당이나 문재인 정부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고요. 첫째는 할 일이 많다는 거죠. 할 일이 많아서 노련한 어떤 선장이 좀 필요하다 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분이 총리 시절을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발언도 사이다 발언, 그리고 꼼꼼하시고 또 현장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렇죠. 강원도 산불 현장에 가서 굉장히 그 현장에서 겸손하시고 겸손하고 경험이 풍부한 게 드러났고 또 품격이 있고 품격이 여러 있으시죠.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당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분이
정무적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선 의원도 하고 도지사 네, 다 네, 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치열한 국면에서 네. 정치적 경험을 많이 쌓지는 않으셨어요. 네. 상대적으로는 네. 좀 편한 수월한 길을 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드시 가야 한다.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도 더 단단해지시고 또 만약에 검증이 필요하다면 빨리 검증받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참모그룹들이나 본인을 좋아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어떤 계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약간의 연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저희.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게 좀 더 편해지고 그다음에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의 형태로 좀 그런 요소를 좀 더 많이 보완하시면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고요. 조금 더 개혁 의제나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좀 띄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진보층에서도 이낙연 당선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지금 원로들 중에 정대철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앞서 나오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혁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진취적이고 그리고 이낙연이 그리는 세상, 이낙연이 그리는 나라, 정치 철학, 정치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좀 전달되는 것이 대선을 준비하는 이낙연 당선자의 입장에서도 더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여러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더 크게 대세론을 구축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좀 어려움에 빠지면 다른 대선 잠재분들이 더 급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을 건데 어쨌든 안 나오시는 것보다 좀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붙여서 하나 더 저는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이제 불출마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당에 이중 권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령 뭐냐면 당대표가 선출이 됐어. 그런데 여기는 이미 국민적 지지의 한 40% 정도를 넘는 대권 후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당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얘기와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언제나 일치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양쪽의 이중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생기는 거죠. 다만 굉장히 조금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출마를 하셔서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3월에 또다시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좀 그런 점은 있는 거죠. 그 내년 3월에 전당대 만약 이낙연 당선자 당선이 돼서 전당대회 당선이 돼서 당대표가 되면 3월달에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이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 선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대표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천권에 대한 물론 우리가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이낙연 그다음에 김종인 두 분 다 연배가 꽤 있으셔서 젊은 후보들이 내년 봄에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당선자가 당대표를 잘했냐 못했냐도 있지만 이제 연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 젊은 리더십에 대한 갈증은 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당선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쟁 상대에 있는 대선 예비군들이 꼭 이낙연 당선자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 생각할 필요 전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지지도 순으로 얘기하면 뭐 이재명, 뭐 박원순, 김경수 뭐 저는 뭐 김부겸, 뭐 임종석 실장도 저는 눈여겨 봅니다. 모든 후보 잠재적으로 그럼요. 대선 가능성 있는 후보분들 뭐 정세균도 있고요, 뭐 이광재도 있고 김두관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기회가 온다. 그중에 백원우는 없나요? 백원우? 껴주세요. 껴드리겠습니다. 제가 끼는 건가요? 박시영의 입으로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당대표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 물론 당대표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단일성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못지않게 또 최고위원들의 역할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 몰랐어요. 네. 당에서 깊숙이 있어도 최고위원의 역할이 뭘까 참 안 와닿거든요. 당대표 어떤 결정 권한이 있어도 네. 최고위원들이 다수가 반대하면 네. 그 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하. 의견을 수렴을 하거든요. 네,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을 잘 뽑아야 한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봉화마을 갔을 때 누가 네. 모 의원이 불러 예. 잠깐 할 얘기 있대. 네. 자기 최고위원 나간대. 누구예요? 김종민 의원. 아, 네. 참고로 제가 저한테 상의한 사람 네. 유일한 사람이 그 논산, 금산 우리 저 김종민. 많은 분들 아시죠? 조국 과정에서 굉장히 미시는 적극적으로. 거예요, 공식적으로? 저는 괜찮게 봅니다. 아, 김종민 의원. 그래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직 네. 나오는지 모르니까. 네. 아니, 저한테 일단 상의한 사람 김종민 의원이 저기 최고위원 처음이었어요. 나가실 분들 저기 박시영 대표랑 의논하세요, 빨리빨리. 아니, 뭐 저한테 네. 의논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저는 들은 사람이 김종민 의원은 네. 최고위원 나온다 이 얘기는 들었기 네. 때문에 네. 아무튼 최고위원에 많은 분들이 도전해서 왜냐하면 네.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도전해서 정치는 네. 리더십은 스스로 만드는 거지 누가 네.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재선, 삼선 이런 분들, 4선 네.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위원에 좋은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빨리빨리 가야겠네. 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 언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춰보세요. 저는 아니 맞추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제 생각은 네. 저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열린민주당이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네, 것이 네. 오히려 민주당에 나가되 네, 그 네. 민주당이 못 해주는 역할을 네. 열린민주당이 또 밖에서 세게 쏴주는 게 대포를 터뜨려주는 게 한포 사격 해주고 막 이게 더 도움이 된다.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네, 그럴싸해. 네, 네. 그러나 오래되면 네. 지방선거 출마자들부터 시작해서요. 네. 각 지역에서 이제 이 열린민주당 간판을 통해서 네, 뭔가 네. 정치를 해보려고 네, 하는 네, 분들이 네.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제 정당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네. 시도당 만들어야 하고 네. 지역위원회 만들어야 돼요.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물론 열린민주당은 당원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건데 네. 저는 열린민주당의 다수 당원들도 총선 과정에서 네. 섭섭함이 많이 배어 있겠지만 그렇죠.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같이 네. 힘을 합치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네. 가급적 이해찬 당대표가 당대표 계실 때 풀고 가셔라. 풀고 가시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네. 결자 해지해지는 건데 네.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네, 네. 안 한다 이런 네. 입장이 확고하시지만 네, 네. 한편으로 최강욱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인정을 해요. 실제로 네, 네. 제가 전해 들은 네, 바에 네, 의하면 최강욱 당대표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다, 제목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양쪽 정서를 잘 아는 분들이 중간에 좀 자리를 잘 놓아서 이해찬 당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되 네.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면 새로운 8월 달에 전당대 통해서 당대표가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8, 9월쯤에는 네. 뭔가 이게 좀 가닥이 잡혀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당 지도부가 잘 알아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 총선이라는 게 사실 총만 안 들었지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진영을 위협하는 뭔가의 변수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원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그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박시영 대표님 말처럼 이해찬 당대표께서 잘 풀고 가시면 좋은데 뭐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번 대표님 돼서라도 이거는 뭐 같이 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 가을쯤에는 네. 뭔가 이게 통합의 네. 이 성과들이 조금 보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고요. 네. 조건 없이 통합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조건이 당연히 아니라 조건 없이 조건 해야죠. 없이 네, 네. 통합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최지은 저 후보와 네. 관련해서 입당원서와 관련해서 뭐 한나라당 네. 쪽에 입당한 거 아니냐 해서 이거 알아보니까 네. 상당히 이거 골 때리는 일이더라고요. 아,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무척 많아요. 저는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선거 때만 되면 페이퍼 당원 무지무지하게 들어옵니다. 뭐 많게는 1000장에서 수만 장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실제 그 인적사항 아는 사람들은 막 써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정당의 뼈아픈 현실이기도 해요. 일반 예. 당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흔히 말하는 진성당원 쪽은 돈을 내고 하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대납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알아보니까 예. 그 부산시당 통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예, 알아보니까 당시에 그거를 예. 최지은 쪽을 입당원서를 추천을 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추적을 해보니까 서울 강서구청장 한나라당 예. 후보로 도전했던 김모 씨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분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한나라당 네. 그 도전 경선 과정에서 네. 아마 네. 입당원서를 도용한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럴 개연성도 왜냐하면 있지요. 그때 그 최지은 씨 어머님이 강서구청에서 뭐 합창단인가 뭔가 활동을 하셨대. 네, 네. 근데 어머님은 전혀 쓴 기억도 안 나고,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인적 사항들을 네. 알 테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최지은 씨 본인은 네. 외국에 나가 있었고 네, 당시에 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용을 했는데 뼈 아픈 건 뭐냐면 네. 이 사건을 누가 터뜨렸냐면 그 최지은 씨가 나온 북강서 의리죠. 네, 네, 거기에서 최지은 씨가 이제 전략 공천이 네, 되셨는데 인재 영입이 된 다음에, 네. 근데 그 안에서 경선을 준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페북에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제 그분이야 입당 당원 네. 후보가 있었다는 네, 걸 들었을 네, 테니까 네, 올려갖고 네. 그거를 기자가 네. 취재해서 이 문제가 터졌는데 최지은 씨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네.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최지은 씨가 오히려 그분한테 뭔가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우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됩니다. 우리 보통 잠깐만 한마디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뭔가 정치를 하려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다른 당에 탈당계부터 내요. 근데 최지은 씨는 그런 거를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윤상현 보좌관의 주택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윤상현 지역이 그 남영희 후보 나왔던 미추홀 동미추홀인데 171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안상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인데요. 네. 그 한바집의 유명한 한바왕. 한바왕. 그 유상봉이라는 유상봉. 분, 네. 이분과 연계된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하고 그쪽이 그 유상봉 씨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저희 안상수 시장 시절에 네, 뭔가 네. 비리가 있었다. 네. 이거를 고소도 하고 그런 것을 기자들이 보도하게끔 네.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윤상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네. 윤상현 보좌관을 짜고 이걸 했다. 네. 이 전모가 좀 드러난 거예요. 네. 근데 윤상현 보좌관까지는 이제 혐의가 많이 드러나고 네, 있고 네, 경찰이 네.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 반대급부로 그러면 인천에서 한밭집 새로 오픈하는 데를 몰아주는 걸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상현이 롯데 사이니까 네. 뭔가 큰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모처럼 중앙일보가 잘했네요. 이거 한 건 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더 커졌냐면 네. 이 기밀 유출이 이 새나갔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때 경찰 내부에서 네. 이게 저기 상대 측으로 네. 이 수사 기밀이 빠져나갔다 이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네, 네. 지금 기밀을 유출했는데 이게 경찰 내부에서 나간 거냐 아니면 검찰에서 나간 거냐 이거를 지금 경찰이 명예를 걸고 밝혀내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앙일보 기사 한바왕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텐데요.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런 좀 불법 선거 소지가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던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이를 보고 네. 그게 과연 윤상현 의원과 연관성이 있느냐 아직 여기까지 밝혀진 건 없지만 여러 개연성을 가지고 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수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꼭 밝혀내야 됩니다.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네. 사안입니다. 꼭 밝혀내야 되고요. 안상수 후보가 15.6%뿐이 득표를 못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상수 후보가 좀 더 득표를 했을 거고 우리 남영희 후보가 171표로 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영희 선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잘 부탁드립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수 할머니 오늘 기자회견 했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참 많이 안타까웠고요. 뭐 할머니께서 그냥 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할머니 말씀은 본인이 기자회견한 이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좀 기정사실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혹 네. 제기하는 것을 네. 거의 믿는 분위기야. 이제 되게 그랬죠. 우리가 조국 네. 장관 때도 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네.
이게 뭐 사실과 사실 아닌 네. 걸 가려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저는요, 이번 그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을 보면서 우리 당이 참 잘 정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찬 당대표께서 우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고 결과를 보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윤미향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면 윤미향이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정의연의 문제라고 하면 정의연에서 다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마치 이것이 정의연과 윤미향과 그다음에 위안부 활동을 했던 공익 활동까지 몽졸이 뭉쳐가지고 한몫의 매도가 돼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해왔던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자칫 잘못하면 와야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몇 가지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일면 타당한 게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부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본질인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할머님이 이 부분까지도 이견을 좀 내신 거예요. 뭐 청소년들 한일 양국 간의 우호 교류를 통해서 이 인식을 바꾸는 활동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국면이 좀 넘어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위안부 관련된 활동의 방향을 뭘로 갈 거냐, 아마 이제 시민사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용수 할머니는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제 다 하신 것 같고, 이제 그 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그다음에 국세청 이런 데서 진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무관하게 그런 것들에서 뭔가 좀 나오고 검찰 수사도 뭐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야 그걸 보고 당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 윤미향 개인 당선자 개인의 입장들도 아마 큰 방향은 서 있겠지만 디테일한 과정에서의 다 기억들은 다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들이 거의 밝혀지고 있거든요. 언론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었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핵심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적 유용이 있었느냐 과연. 그래서 이 부분은 드러난 게 지금 없고 사실은. 그래서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좀 지켜보면서 우리 지지자들도 대응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안책을 내놓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널A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부실조사다. 그 기자 핸드폰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게 좀 밝혀지고 있어서 검찰이 이후에 어떻게 조사하는지 좀 두는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가 소식 몇 가지 짚어보고 우리 그 전재수 신임 그 원내 선임 부대표죠. 모시고 이제 이야기 드려야 할 텐데 이번 주에 좀 많은 그 정가 소식 우리 민주당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번 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의장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김상희. 김상희. 사선 의원. 사선 의원. 여성운동 하시고 끊임없이 그 대한민국 여성의 그 권익 향상을 위해서 애써오신 김상희 의원님이 드디어 본회의 때 저희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의 뭐 인준만 남은 거죠. 통과되겠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헌정사상 70년 만에 여성 부의장이 탄생한 거예요. 이제는 여성 의장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성평등한 그 노력을 더 많이 한 거고요. 이 성평등한 노력이 결국에는 전 국민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 비해서 21대 그 우리 여성 의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좀 늘었죠? 저희 당은 28분이 되셨어요. 비례대표까지 28분이 되셨는데 전에는 몇 분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늘은 것 같아요. 늘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20분. 분들 보면 그러니까 당선된 분들이 훨씬 늘었어. 훨씬 늘었어요. 왜냐하면 비례는 거의 홀짝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 명씩 남성분, 여성분, 남성분 이렇게 하니까 비슷하다 보고 지역구 늘은 거 보면 늘었다고 보여져. 지역구에서 이번에 초선 의원이 8명이가 됐어요. 자, 20대 때는 백혜련 의원님 지역구에서 초선이 1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죠. 네. 자, 상임위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이죠? 정말 초선원님들 애가 탑니다. 예, 가고 싶은 상임위는 있는데 이게 자그마치 177명이나 되다 보니 18개 상임위에 복수 상임위도 있지만 어떻게 배정하는지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보좌진도 구성하고 정책 보좌관은 못 그럼요. 구성하는구나. 정책 보좌관은 1순위, 2순위, 3순위 3개 냈죠? 네, 3개 냈죠. 3개 냈죠. 그런데 1순위에서 결정되는 사람들은 행운아일 것 같고요. 예. 의원님은 지난번에 국토 1순위고 저 국토 1순위. 2순위는 뭡니까? 2순위 산자위. 3순위는 교육이. 어디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를요? 국토 1호 아니, 거의 확정됐어요? 저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희망하고 있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의원실이 지금 방배전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몇 호 받으셨어요? 저는 521호 천정배 의원님이 사용하시던 방을 배정받았고요. 뭐 원했던 방이에요? 아니요. 알아서 알아서, 원내 대표실에서 그것도 정하나요? 예, 알아서 해줬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10층에 우글우글 와글와글 이런 표현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젊은 그 청년 의원님들을 다 10층으로 배정했어요. 그래요? 제일 어려운 자리거든요. 거기가 뷰가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막 뛰어내려와야 되고 엘리베이터 시간 오래 걸리고 거기에 깊이방 10층. 깊이방. 거기 아마 태용호도 거기일 거예요. 지성호나. 그래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 때문에 10층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우리 전용기, 그다음에 장경태, 그다음에 김남국,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 장철민. 그다음 또 누구 있지? 하여튼간 오영환 다 10층에. 그러면 615는 누가 했어요? 610호가 누가 있던 방이에요? 원래 그 박지원. 박지원. 615. 거기 저기 김홍걸 의원님이 그대로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야, 의미 있네. 진짜 맞네. 정말 문재인 맞네. 대통령 방을 누가 받아서 거기는? 거기 여전히 권칠승 의원님이 차고서 안 안 주지. 놔주시는 거예요. 좀 저희 같은 사람한테 그런 영광을 좀 주지. 미워, 권칠승 의원님.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기용이 됐나요? 네,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배정이 됐고요. 용산에서 출마했다 낙선하셨죠? 낙선은 아니고 전략공천 때문에 경선 준비하다가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랬구나.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비서실장으로 됐어요. 그 의미는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이제 뭐 일을 엄청나게 하실 건데 일 열심히 해도 홍보 안 하면 꽝이잖아요. 지금까지 김태년호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늘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저희 민주당 선출하는데 아주 유머 있게 재치 있게 그리고 의원들이 너무너무 뭐 재밌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리고 실제 방 배정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잘 고르게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초선 의원들이라고 뭐 맨 아래층 주거나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뭐 7층 로열층도 주고요. 그래요? 예. 꽤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셨더라고요. 초선이 먼저다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2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재수 원내 선임 부대표 원내 전략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민주당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바쁜데 이 자리에 또 나와주신 전재수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저기 담배 많이 태운다고. 누가 써놨어? 그 정답.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담배만 좀 줄이시면 근데 닮을 게 없어. 노 대통령 거의 닮았는데 담배 피는 것도 꼭 닮았어. 근데 전재수 의원님 옆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어린 왕자 같이 생겼어요. 머리 다 새는. 머리 센 어린 왕자. 원래 저희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하고는. 그때 우리가 같이 축구 동호회 활동했는데 축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믿어지지 않죠? 진짜 그래, 정말. 저도 했어요. 박시영 대표님은 뭐 골키퍼? 가끔 대기소. 주전자? 가끔. 포지션이 뭐 하셨는데? 여기는 저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죠. 진짜요? 해병대 출신인데 전재수 의원이 축구를 잘해요. 이야. 근데 사실 저도 옛날에 솔직히 좀 했었는데 살이 쪄갖고 요즘 못하는 거고. 잘하는 그냥 믿을게요. 근데 좀 아니 박시영 대표님 공 잘 찼어요. 진짜로요? 공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감각은 감각은 말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게 볼 타치 하는 거하고 드리블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선수들은 알거든. 이 사람이 공을 좀 찼는지 안 찼는지 금방 아니까. 금방 상당히 공을 차신 실력이에요. 그랬어요. 우리 저 문정복 당선자께서는
이번에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네. 저 백원 의원님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 뵙니다. 오, 그래요? 예. 저는 뭐 지역에서 열심히 논 사람이라 중앙에서 하셨던 분들 잘 몰라요. 원래 전재수 의원은 제가 나중에 대선 한번 꼭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권할 만한 훌륭한 제목. 대선 후보로? 대선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하나? 아니 그러니까 대선 캠프요? 아니면 대선 꼭 후보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도 있고 아직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다음도 있고 이런 거니까 네. 백원호 의원님하고 한번 경쟁하는 걸로. 아니 백원 의원님은 넣어주려니까 지금부터 아니, 공식적인 대권 후보예요. 아, 그래? 네, 아니 불러다 놓고 자기들끼리 뭐. 예, 미안합니다. 네네네. 자, 이제 저 바빠요. 빨리 갑니다. 그 재선 됐는데 네. 그 굉장히 어렵게 되셨어요. 이번에 진짜 선거 어땠어요? 아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예. 아니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선거 한 달 남았을 때 S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16%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KBS 여론조사를 했는데 27%로 이기는 걸로 나와요. 58대 31이 나왔어요. 그게 전화조사를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에 자체 여론조사도 15% 이상씩 쭉 이기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구는 뭐 안정이 됐는갑다. 그리고 바닥을 당겨봐도 실제 이제 전재수는 착하다, 일 열심히 했다, 뭐 변함없다, 네. 뭐 일 열심히 했다, 뭐 일 열심히 했다 변함없다 인정. 착하다 물음표. 아니 저는 착하다에 한 표 더. 아니 그러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 지역구 지원 유세를 당겼어요. 근데 한 선거 2, 3일 남겨놓고 네.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이제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석권을 해버리고 하니까 대구, 경북, 네. 부산, 울산, 네. 경남에서 이제 네. 야 이러다가 보수 야당 이게 괴멸하겠다라는 이제 위기 의식이 아마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3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이제 댕겨 보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1987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대선 때 김영삼을 찍고 난 뒤에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장으로 나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찍어준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그랬거든요. 근데 저를 찍는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찍으로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가.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결집했구나. 예, 그러니까 전패에 대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유시민 장관 그것도 조금 논란이 됐겠군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준비하고 유시민 장관 180석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없고요. 그건 없습니다. 없고 이제 뭐 이게 다양한 이제 그런 요인들이 뭐 이래 버무려지고 저래 버무려지고 또 마침 미래통합당을 찍고 싶은 영남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거기 투표하는 것의 어떤 뭐 정당성을 어디선가 찾고 싶은 것이죠.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 쪽이 가장 격차가 컸고요. 그다음에 뭐 최인호 의원 이 두 분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고 물론 나머지 한 7, 8분도 다 좋았어요. 사실은 우세에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돌아간 거고 박재우 의원도 처음에 리드하다가 좁혀졌다가 다시 좀 앞서가는 이현주 후보를 그래서 박재우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봤는데 최소치가 딱 나온 거예요. 나머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거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부산에서는 한 명 되면 전재수, 그렇게 갔지. 2명 되면 전재수, 박재호, 3명 되면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 근데 표차도 이제 그렇게 나 전재수 2,000표, 박재호 1,400표, 최인호 700표. 야 이게 막판 2, 3일 정말 이게 저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체 여론조사 이제 4월 거의 뭐 4월 초부터는 한 3일 단위로 여론조사를 계속 돌렸는데 한 12군데 정도가 경합 내지 경합 우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 3일 사이에 확 뒤집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는 끝나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오거돈 시장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민심이 어떠세요? 차가울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님 문제는 저희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뭐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 하고요. 그리고 이미 부산 시민들께 이제 사죄드리고 사과드리고 또 부산시당 차원에서 또 부산시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미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는데
무슨 말을 저희가 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부산 시민들께 믿고 맡겨주셨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좀 화가 납니다. 예, 화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시정은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더더군다나 민주당 의원 수가 이제 6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당백의 자세로 부산시정이 멈춤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힘을 좀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저는 안타까워요. 그 민심을 새롭게 붙잡기 위해서 어떤 보관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외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급한 대로 이제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구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월달에 이제 부산 전체 이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전부 포괄하는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강을 잡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추스리고 난 뒤에 다시 민심을 회복하고 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이제 그건 잘 잡으신 거고, 네, 기본이 네. 기본에 충실하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는 어쨌든 지자체의 기초단체장을 거의 석권을 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민주당 소속이 대거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권력들을 우리가 시장은 그렇게 됐지만 하부토대들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라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바뀌었구나, 네, 네. 잘하는구나, 이거 확실히 좀 줄 수 있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확실히 좀 뒷받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과거에 부산이 잘 나갔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든 이제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특히 이제 부산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10년, 20년 뒤에 부산의 먹거리 과연 어떻게 도약할 건가 비전을 좀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당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쉽게 가장 오늘 핵심이 과연 국회에 어떻게 끌고 가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이 177석을 주셨는데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원내 선임 부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원내 선임 부대표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원래 이제 원내 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 그다음에 원내 대표단 이렇게 꾸려지는데 이게 처음 있었던 거죠. 예. 그 이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있었나요? 그때는 원내 수석을 2명을 둔 경우는 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2명을 두고 그러니까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그다음에 이제 원내 부대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177석이 되고 그럼 당내 의원들 사이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잘못하면 오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대야 협상 전략도 짜야 되고 전반적인 국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원내대표단의 전략 단위를 조금 더 강화한 거죠. 그러면 조승래 의원은 정책 쪽이고 그다음에 대야 관계 아니면 정무 쪽인가요? 그 역할 분담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 부대표들한테도 입법 부대표다, 그다음에 기획 부대표다, 뭐 소통 부대표다, 정무 부대표다 이렇게 부대표들한테도 이제 앞에 이게 역할을 붙여주잖아요. 아직 요것도 아직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고. 인원만 정인 거죠, 19분으로.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내 전략이고 뭐 할 거 없이 이번 이제 21대 국회의 첫 번째 우리 원내대표단은 177석이라는 국민들께서 몰아준 이 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하면은 맨날 국민들께서 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맨날 싸움만 하고 성과가 없어서 국민들이 싸움하지 말라는 거지.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와야말로 옥동자와도 같은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국회라면 계속해서 싸우라고 박수를 쳐주겠죠. 원래 싸워야지. 원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내재해 있는 것이 원래 싸움하는 것이 내재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원래 다투고 싸움하고 말로서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싸우더라도 성과를 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치도 해야 되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면 우리는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177석의 힘을 동원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건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국민 다수의 네, 지지 네. 여론을 바탕으로 그렇죠. 압박도 하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152석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열린우리당 시절에 152석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18개 상임위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는 없는 의석입니다. 152석은. 근데 지금 177석의 의석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18개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을 점할 수 있는 의석수인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의 152석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177석은 성격적으로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 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전시와도 같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시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전시에 준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77석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이 시점에 그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반드시 협치도 중요하지만 안 될 때는 발목이 잡힐 때는 177석 가지고 돌파해라 이런 명령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공수처라든가 이 후속 법안들 지금 통과돼야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 그건 그것대로 하되 중심은 경제 민생이 둬야 돼요. 지금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진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걱정도 많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6월 5일 날 개원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구성 개원 안 돼요 6월 5일 날. 진짜? 아니 왜냐면 박병석 국회의장님 후보께서 그 시금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네. 아니, 그거는 딱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뭐예요? 통합당 내부에 그런 기류가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민주당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냅두자. 그래서 오만해지면 국민들이 철퇴를 가할 거야. 그런 기류가 약간 있긴 있더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5일 날 가능하지. 우리 선임 부대표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6월 5일 날 개원할 가능성이 있냐 아니 없냐. 우리 박시영 대표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임기가 4년이니까 48개월 아닙니까? 48개월 동안 이 미래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한 게 22번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한 것만 10번입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껐다가면 장애 투쟁에 뭐 단식에 삭발에 농성에 이래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말하자면 스스로 망가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민주당 하는 대로 협상 다 해서 보자. 그러면 언젠가는 오만해질 거니까 그것도 뭐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 주문은 너무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칙을 지키라는 거죠. 저는 부대표님 의견에 전적으로 근데 이제 동의합니다. 이게 있어요. 20대 국회도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눠서 보면 전반기 때는 예를 들면 6월 8일 때 협상이 타결이 돼요. 왜냐하면 전반기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줘요. 대개는. 근데 후반기는 이제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길어져요. 되게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총선 민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압박을 좀 세게 해서 관철해야 돼요. 그래서 13대부터 20대까지 보면 이제 원구성이 완료되는 게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42일.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평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으로 밀어붙여야 돼. 그럼, 그렇죠. 3차 추경으로. 그리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기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시기에 국민들 외면하고서 정치인들이 허구한 날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원구성 협상이랍시고 또는 협상이라는 외피를 쓰고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도 끝도 없이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민경욱 의원의 그 개표 주장,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통합당 입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냥 무시하는 지금 차원인가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원내대표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민경욱 제가 적어본다고 못 들었는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
제가 보는 거예요 댓글을. 저기 또 취하셨잖아. 저거 보게 돼요. 저거 자꾸. 댓글 보면 전대수 짱 막 이런 거 써 있을 거거든. 거기 취한 거야. 왜냐면 부산에서 보기 어렵거든. 자, 저거보다 못 들었습니다. 아니, 민경호 의원의 그 개표 조작 이 발언에 대해서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나 뭐 공식적 이런 게 발언이 나온 게 없죠. 나와야죠. 나올 수가 없죠. 왜요? 왜냐면은 완전히 우리 사회에 이 극우 중에서도 극우의 주장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 달리고 귀 달린 사람이 그 뭐 보면은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주 원론적으로 뭐 개표 결과를 보자, 재검 결과를 보자 이 정도지. 민경호 의원은 그래서 저 뭐 하다못해 장제원이나 하태경 이렇게 좀 말을 거칠게 하는 의원들조차도 민경호 의원을 향해서 자진 탈당해라, 주술 그만 부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의원님. 앞으로도 아마 그 낙선한 미통당 의원 중에 빨리 우리도 가서 부정선거 저기 증거 10몇 찾아와라. 그런데요. 열 몇 명이 그 같이 냈잖아요. 지금 한 20명 정도 재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낙선자들이고. 그러니까 낙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원내대표나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제 뽑혔으니까 그 공식적인 반응을 그런 얘기하면 내놔야지. 이제 태극기 부대가 김종인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 네, 아니 요즘 저 국회 앞에 이제 우리공화당 버스가 서 있거든요. 옛날에는 댕기다 보면 우리공화당 버스가 하루는 저쪽에 서 있고 하루는 이쪽에 서 있고 이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때로는 주말 되면은 뭐 앞에 사람도 많이 못 와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 지금 우리공화당 제가 유심히 보거든 댕기면서. 그거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달째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여의도 사무실 여의도에 있으니까 조용해서 좋아요. 코로나. 그 윤미향 오늘 사건 관련해서 어쨌든 기용수 할머님 2차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당의 대응 기조는 이해찬 당대표 밝힌 대로 뭐 그 스탠스 바뀐 건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기자분들 뭐 이제 25일 날 오늘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 아마 뭐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보셨는데 오늘 일단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내용은 없으시고요. 다만 14살 때 일본군들한테 대만으로 끌려가서 그 울분을 이제 토하고 지난 30년 동안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그 소회를 이제 격정적으로 내비친 정도인데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만은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윤미향의 문제는 윤미향 개인의 문제를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당장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 극우 세력들 또한 소녀상을 훼손한다든지 위안부는 공창제도의 일부였다든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반동이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후에 일본과 일본국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나라 한일 사이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혀질 수도 있고 또는 정당한 운동의 이게 명분과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뭐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최대 관심사가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가는 거냐? 양보하실 거예요? 관심일 텐데 의원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국토위 갑니다. 국토위 49분이나 신청했던데. 그래도 어찌됐든 갈 겁니다. 법사위원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서울 수도권 의원님들은 뭐 국토위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아니 이렇게 잘 닦여져 있고 근데 국토위 어머 그 모르시는 말씀 저희 그 수도권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 나중에 대권 때리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부산만 생각해서 얘기하면 안 돼. 별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법사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거당 국회를 보면 이게 일하는 국회를 막아왔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사위는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헌법에 부합하냐, 헌법 불합치하냐, 그다음에 자구 체계 심사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얼쭉 다 걸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으면 본회의로 바로 올라가야지 이게 법사위에서 쥐고 앉아가지고 허송세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 그 전문위원들이 다 상임위별로 그럼요. 봐주잖아요. 전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헌법과 불합치하는 내용이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더라도 1년에 여러 수천 건 올라오는 것 중에 한 10건 정도 되나 봐요. 근데 그 10건도 살펴봐야 됩니다. 설사 그렇게 해가지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됐다 그러면은 이 또 헌법재판소라든지 네.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그렇죠. 네. 그냥 냅둘 수가 없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문제를 네, 가지고 네, 마치 네. 법사위를 네. 또다시 이제 정쟁 발목 잡기용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법사위와 예결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법사위를 선택을 할 겁니다. 당연히. 예. 예결위는 이제 12월 3일까지 여야 간의 예산 이게 심의가 다 안 끝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예결위원장은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네. 법사위원장보다는 좀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 추경이나 특히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좀 당하고 입장이 약간 기재부에 이제 가급적이 곳간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너무 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너무 좀 온도 차이가 좀 느껴졌어요. 실제로 이 컨트롤이 잘 됩니까? 당과 청와대 정부 간에? 관료 제도는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예. 이 신경조직, 근육조직보다 더 정교한 조직이 관료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는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중장기 재정 상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부채 추이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봐야 되고, 그래서 기재부는 충분히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관료제라는 틀 안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집권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권 세력에 철학과 지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어떻게 잘 이제 융합시킬 것인가? 이것이 또 우리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우리 당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합의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이제 갈등을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논쟁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기재부도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국가부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컨트롤 당해서 따라오고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볼 때는 전재수 의원 옛날에 기재부 그 장관 정책부장 잠깐 했거든. 관료예요, 관료. 이미 물이 많이 들어있어. 이미 관료가 됐어. 아니라니까. 네, 네. 아유, 대놓고 기재부 편을 드는. 아니 저는 이거 오해하는데. 아니 나는 관료들의 그 습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다만 그래서 청와대 정책실하고 우리 당의 정책위 이런 데가 사실은 그 호흡이 잘 맞고 대통령님의 철학 그리고 상황 판단에 대해서 잘해서 관료들을 끌고 가야 돼.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관료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관료제 일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속성이 그래서 있으니까. 뭐냐면 아마도 이번에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과 총리가 이 제대로 설득을 못했으면 더 큰 싸움이 났을 텐데 이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도력과 말하자면 당의 주도성을 이번에 내보였다. 2차 추경을 할 때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할 때도 그래서 이 스탠스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경제 문법으로 이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국면을 보면 안 됩니다. 언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마인드와 비상한 접근법과 비상한 경제 문법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의 관료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못 돌아다니고 해도 이분들의 소득이 줄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 또는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안 나가봐서 모릅니다. 몰라. 예, 모릅니다. 현장에 안 나가봐.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이 주도를 하고 집권 세력이 또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잘 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도 그렇게 밀고 나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총리가 경제 마인드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경제 부분에 대한 실물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중심 잘 잡는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님이 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니까 네.
오늘도 이제 그 관련된 그 네. 오늘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재정과 관련된. 근데 방향을 딱 잡으시잖아요. 그리고 6월달에 3차 추경 네. 적조 협조해라. 네, 그리고 네. 공무원들이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한 거야. 공무원들의 역할은 있다. 그 곡간 저기 우려 그럼요. 곡간이 빌까봐 네. 우려하는 거에 대해 네. 충분히 이해는 네.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쭉 네. 풀어가시더라고요. 네. 기재부도 네.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네. 근데 그런 대통령 리더십이 지금 돋보이고 네. 어쨌든 네. 당이 네. 저는 당이 중심을 네. 잘 잡아야 돼요. 저희 기조는 그거예요. 국가는 조금 빚을 져도 되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 빚을 지거나 허덕이면 안 된다. 국민 상황에 맞춰야 된다. 국가가 지금은. 그리고 대통령이 그 그런-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타이밍과 속도가 예, 중요하다. 예, 그게 그렇죠. 핵심이에요. 그렇죠. 타이밍과 속도. 타이밍과 속도. 예.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네. 야당을 압박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네. 자,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도 이제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들의 그 직업관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생각,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의 문제, 생활 패턴 이런 게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사실 포스코 네. 그 코로나 네, 얘기를 포스트 코로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정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국판 뭐 뉴딜 얘기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당에서 고민하는 게?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11주기였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난 뒤 그 뒤로 쭉 저희들에게 이제 맡겨져 왔던 이제 개혁 과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말하자면 양식을 다 바꾼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코로나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었긴 한데 코로나19가 더 빨리 재촉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상률이 없는 한국판 뉴딜을 네. 지금 385조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린 뉴딜 개념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혁 과제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자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정 과제 어젠다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21대 국회가 지금 나아가야 될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디자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저 아젠다를 모으고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이 좀 나오면 명확하게 아마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방송이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은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한테 또 기회일 수도 있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입체적인 자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할 거예요. 당이 학자들도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텍스트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런 일자리 유형들이 새롭게 나온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경영학과 교수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되게 뻔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한테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오픈 문항으로 주관식으로 요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외국에 많이 갔다 오고 생활 현장을 잘 아니까. 근데 교수들은 큰 틀에서 얘기만 하지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국민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까 관료들한테 맡겨놓고 이러잖아요. 큰 틀에서 뭐 얘기는 해. 근데 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들이야. 대개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집단지성 활용해서 좀 그것도 새롭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한명숙 재판 우리 총리님 이번에 동아에서 뵀는데 오늘 또 나왔어요. 뉴스타파가 5차 기획 기사를 냈죠. 그 한만호 관련해서 그러면서 그 재수 H라고 하는 이 사람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제 감옥에 가 계시는데 여러 가지 뉴스타파에서 굉장히 해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검찰이 3명에 대해서 팀플레이를 준비를 해갖고 불리해지니까 한만호 증언을 하면 반박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끔 3명을 유도했는데 이 H라는 분은 거부를 해서 막판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타파가 확보를 해서 과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새롭게 이제 증언에 나섰는데 어떻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검찰의 이제 어두운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총리 재판권뿐만이 아니고 검찰의 어두운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했었고 7월 달이 되면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할 텐데 여러 권력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고 진행 중인데 여전히 이제 검찰 개혁의 문제만 아직까지 이제 좀 진행 정도가 더디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의 어두운 역사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섣불리 지금 당장 뭐 법적으로 이제 재심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 다만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왔으면은 이 문제 제기의 내용들이 더 풍부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법적으로는 재심을 하고 또 법적으로만 또 저 길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챙겨보고 당이 좀 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 제가 이제 제 관점을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도 문제가 많고 검찰 문제도 심각한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데 이게 전선이 너무 처음부터 많이 넓히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의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 조서를 얘네가 70회를 했는데 실제로 조서로 남은 건 5건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사관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그래서 공수처가 뜨면 이 검사가 제대로 했느냐 그럼 문제가 있었다 그래야 재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사법부도 다 개판이었다 사법개혁까지 뭐 판사도 그랬으니까 사실 이걸 전선을 확 처음부터 넓히면 자기들한테 불리했으니까 한명숙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뭐 민주당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왜 지금 와서 저렇지?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박시영 대표님 천재예요. 굉장히 이게 이제 진상 규명의 문제를 떠나서 검찰의 수사 관행 과정에 잘못된 거 그건 뭐냐면 민주주의로 훼손한 거거든. 그러니까 시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거야.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검찰의 수사 문제점으로 집중해야 돼. 지금은 사법 개혁 뭐 막 이쪽으로 넓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뾰족하게 파고들어야 돼. 그 얘기를 좀 자문드리고요. 뭐 사람 불러다 놓고 가리켰어. 원래 교육시키려고 하면 가리켰어. 야. 아니, 대선 가려면 그런 거 준비해야 돼. 정신을 다 해버려. 예, 완벽하게 퍼펙트예요. 아, 리스펙트. 아이고. 제가 왠지 여와가지고 전재수가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최강욱 의원, 최강욱 당대표 법사위 가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라디오에서 그랬어요. 저 만만치 않더라 법사위 분위기가. 그래서 여차하면 과방위 갈 수도 있다 언론개혁 쪽으로. 네. 원래 이제 그쪽도 전문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 민주당에서 반신반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일지만 올렸었어요. 일지만 제가 정무위에 있습니다. 정무위. 원래 그쪽 원래 지금 정무위죠. 예. 정무위인데 부산 저축은행 문제 때문에 정무위 그대로 남으려 저도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경쟁 치열합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수도 보고 나이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반 나눠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시잖아요. 선임 부대표이시니까 기본 안은 보셨을 거잖아요. 저쪽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배치할 건 이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어느 상임위를 우리가 가져오고 저쪽을 내주고 이것에 대한 그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사위를 하면 법사위 위원장으로 3선 이상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3선 이상이 25명이나 돼요. 엄청 많습니다. 3선 이상이 지금 25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정청래 의원 만났더니 3선 의원 중에 지금 예를 우리가 12자리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요거죠. 아니야. 물어봤는데 본인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된대. 왜요? 12명 안에 12자리나 11자리잖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 몫이. 근데 기존에 상임위원장 하셨던 분 제외하고 쭉 순서를 읽어봤더니 선수 다음에 이제 나이로 따진대. 근데 자기가 약간 나이가 밀려갖고 해당이 안 되더래. 아닌데 그게 17대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 다음 버전으로 쳐준대. 선수 두 번째가 나이, 그다음에 초선 언제 이렇게 세 번째.
그래서 자기가 약간 밀린데 며칠 전에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선을 되게 오래전에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리한 줄 알았는데. 저는 정태우 의원님이 초선이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니까요. 정태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태우 의원은 한 3선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당대표가 법사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은근 사실은. 압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 이건 뭐 제가 압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언론개혁 파트로 가실 수도 있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건데 이 문제는 제가 보더라도 전재수 의원님이 답변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아니 실제 전혀 아무것도 아직 안 정해져 예.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 될 겁니다. 그래 될 거예요. 네, 예. 아니 국민들께서 뭐 한 몸이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아유, 얘기해야 저 만족하시는 표정 좀 봐요. 아니 내가 일부에 그 얘기 했거든. 개혁입법 중에 아까 검찰개혁 얘기했는데 또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게 좀 다루려고 하시는 게 어떤 쪽입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고 여기는 이제 검찰개혁은 이미 20대 국회 말에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검찰개혁 문제만 눈이 쏠리는 와중에 이제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정원 개혁 과제도 입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관행과 절차만 그 개혁하는 걸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경찰 개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채널 A의 이제 기자 검찰 언론 유착 검언 유착 있죠. 그래서 이제 언론 개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또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 과제 그다음에 국정 과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대선 국면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1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딱 1년 동안 이 개혁 과제, 국정 과제 이거를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과제도 몇 가지 딱 성과 낼 거. 국정 과제 100대 국정 과제 있지만 국민이 체감도 높은 걸로 몇 가지 딱 집중해서 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 확실히 바뀌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이 다 호평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런 누구나 체감 가능한 걸 몇 가지 딱 좁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여기 나와가지고 뭐 일거리 엄청 많이 받아가는 이번에 제가 저기 보니까 박시영 대표를 국회로. 제 팬이 한 10명 됩니다. 10명. 일거리 뭐 엄청 주시는 것 같아요. 저기 봉화에 가서 김종민 의원을 만났는데 최고라고 말이 붙었네. 부르더니 자기 최고위원 나간대요. 김종민 의원께서. 잘 생각하셨다.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최고위원 이번에 나갈 생각 없습니까? 나가세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영남이 지금 요번 총선 때 이제 다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불경 이게 800만인데 이게 이전에 이제 그 김혜영 의원이 이제 영남 몫으로 이제 나왔고 사실 나가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불경 의원들하고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누군가는 나오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당위원장도 이제 해야 되죠. 시당위원장은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8월달 임기가 끝나고. 네. 근데 시당위원장 최고위원 나오셔야 되겠네요. 시당위원장은 순서대로 뭐 박재원 의원이 하셔야죠. 원내 또 선임 부대표라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국회 운영이라는 대학 협상의 전략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불경의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러네요. 그러면 김두관, 그다음에 민홍철, 김종호, 최인호, 박재호, 이상헌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좀 모아서 저는 영남권 최고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꼭 원내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원내가 좋죠. 예를 들면 부산시당위원장은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데 애초에 저희가 이제 원내에서도 고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제 3선 의원인 하태경 의원을 이제 내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당위원장은? 시당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원내가 못하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네, 저쪽에서 삼선 의원을 해버리면 우리가 원회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죠. 아니 박재우 의원이 하는 게 순서예요. 예전에 그런 최인호 거예요? 의원이 했기 때문에 네, 김재수 네. 그다음에 박재우. 순서라면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자연스럽게 이미 정해져 있나요? 아니 제가 도사라는 게 답정 나요, 있잖아. 답정. 이미 닉네임이 정해져 딱 보면 있어요. 보여요, 그냥. 저 둘 다 하래요, 둘 다. 둘 다 하시래요. 둘 다 그래. 내가 볼 때 전재수 하는 게 네. 맞아. 맞고 네. 이낙연 저기 당선자 전 총리님이 등판할 것으로 전당대 당권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요즘 당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 출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나가는 거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7, 8명 해서 식사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야 뭐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는 선택. 자유 아닙니까? 네, 본인 선택이니까. 뭐 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은 자주 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한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 말씀 잘하셔야 돼. 아니, 이 보좌진들이 다 메모해서 드리는 거예요. 박시영 대표 이런 말 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호남 출신의 민주당의 대권 후보라는 게 지금 보면 이낙연, 뭐 임종석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송영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이낙연, 임종석 저는 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어쨌든 과거에 지금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다 호남 기반의 정당에서 어쨌든 전국 정당이 돼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뿌리는 좀 호남 쪽이 좀 가까운데 영남 출신의 대권 후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래서 호남 출신들은 아무래도 아직도 지역 감정 구도가 완화되긴 했지만 존재하는 속에서 영남권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얻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각에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근데 정치는 현실이라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게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민주당 호남 대권 후보, 영남 당권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당권은 영남 정치인이 쥐고 대권 후보는 우리가 이낙연 대표를 이제 우리 당의 대권 후보를 내세우게 될 경우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영남 당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영남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고 또 지난 20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님을 필두로 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정강이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싸워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 후보라 그래서 부산의 유권자들이 배척을 하거나 배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 세력들이 오로지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 세력들이 이 부산 사람들의 그러한 감정을 말하자면 부추기거나 또는 프레임화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들썩들썩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있죠. 그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은 80% 나오는데 우리는 부산은 이래버리거든요. 이게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 호남과 영남이 호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총칼에 죽었고 하는 그 과정에 미래통합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뿐더러 민주당이 영남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그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호남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 도전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호남을 단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80% 나오는데 영남은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추길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고 100%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영향이 일부 있을 거라고 동의해요. 다만 이제 영남 민심들을 분석해 보면 세대 투표라는 현상이 최근 한 10년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지금 뭐 20대도 일부 있지만 주로 이제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는 개혁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비통합당 중도나 진보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적어도 35% 정도는 저는 호남 출신이라도 자질이 되면 사람이 괜찮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영남 출신의 대권 후보면 좀 더 그게 확장성이 있는 거고 그건 명확한 거고 다만 이제 충청이 굉장히 중요한데 충청의 민심이 굉장히 캐스팅 보트를 늘 충청이 잡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충청에서 우리가 압권을 했죠. 28석 중에 20석을
가져왔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호남 출신의 대선 후보가 무조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영남 후보가 훨씬 더 확장성이 있다. 그건 동의. 그런데 그런 어떤 자질이 있느냐, 과연 전 국민적 그리고 또 충청권에 소구력이 있는 인물이냐, 수도권은 물론이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지역 출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옛날 방식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다만 여러 걱정하는 게 있고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의 과제 또한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고 대답 다 했어요. 저 스타일도 좋고 역사의식도 좋다고 막 댓글이 자꾸. 뭐라고? 스타일 좋고 역사의식이 좋다고 누가요? 댓글이 자꾸. 전재수님께서 지금 전재수는 제 얘기 안 들어. 저기 댓글에 꽂혔어 지금. 아니 이게요 처음 나오면 저게 보여지더라고요 자꾸. 지금까지 이런 데 나와서 댓글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팟캐스트나 유튜브 나와도 그렇죠. 처음 본 거지. 안 보여주고 자기만 보더라고. 자기들만 보잖아. 우리는 개방형이야. 다 볼 수 있게끔 해. 저거 되게 재밌어요. 저 되게 재밌어요. 자, 개인적으로 전재수원 21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뭐예요? 저는 부산의 국회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부산 저축은행 문제를 꼭 해결할 겁니다. 그거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외국도 막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금융업이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이게 약탈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놓은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고리대금을 못하게 해놓은 거죠. 약탈적 성격이 있는데 이게 부산저축은행이 말하자면 이 금융업이 가지는 약탈적 성격의 최절정에서 이루어진 이게 국민들 피 빨아먹은 건데 지금 38,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정무위를 하면서 그 도망갔던 이상호 씨, 그다음에 이상호가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재판과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캄보디아 법원까지 다니면서 이 문제의 가닥을 대략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산 국회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금융업과 또 금융회사들이 가지는 말하자면 사회적인 파급력이랄까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지 큰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흐지부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모랄 해저도 막고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손댄 거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이제 그런 철학이랄까 의지 이런 것의 반영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부산저축은행 문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앞으로 정무 2년을 하면서 반드시 제가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 생각합니다. 네, 꼭 정무위 가시기 바랍니다. 정무위 가셔야겠네. 자, 우리 문정복 당선자 등 우리 초선 의원들이 기타 등등 68명? 아니 83명? 저기 시민당까지 합쳐서요. 어마무시해요. 네. 초선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본인 초선 생활을 했으니까 뭘 당부하고 싶으세요? 초선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요.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부산 사나이야 진짜. 저희 어떻게 이렇게. 박시영 TV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본인 대권가대 길을 닦아도.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저 전재수를 과대평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맙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 박시영 대표님 제가 청와대에서 함께 또 근무를 했고 그때 되게 멋있었어요. 그때도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인데 15년 동안 이게 쌓여온 내공으로 비춰볼 때 사실은 박시영 TV를 떠나서 박시영 한 사람 개인만 가지고도 경쟁력이 출중한데 이 박시영 TV로 반드시 이게 발현될 거다. 그야말로 이게 박시영 TV가 이게 정치 시사 프로그램 또 유튜브에 그야말로 엄청난 총애를 받을 것 같아. 아마 이제 전재수 검색하면 전재수 대권 이렇게 같이 연관 검색으로 전재수 대권. 아니 오늘 듣고 싶은 얘기 다 들으신 거예요, 우리 박시영 대표님. 우리는 출연하는 모든 분들을 유도해요, 막 이렇게. 아무튼 그런 권력 의지를 가져야 더 자기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박시영 대표 정말 저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뭘 장담해? 뭐가 되실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뭘 대기를. 자, 이 나이에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전재수 신임 우리 원내 선임 부대표님 모시고 또
굉장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전재수 대통령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그 미래가 촉망되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도 굉장히 캐릭터를 좋아하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캐릭터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담배도 즐겨 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훨씬 잘생기셨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괜찮아. 아닌가? 괜찮아요. 괜찮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또 문정복 의원님 당선자님 네. 또 같이 해주셨는데 지난번보다 더 확실히 이 프로의 적응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더 기대되고요 앞으로도. 자 박수 치면서 오늘 세 번째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